예, 지금부터 서울고등법원 형사 12부 재판 시작합니다. 오늘 오전에 진행할 사건은 2026로 1362호 증거인멸 사건입니다. 내란외환 특례법 등에 따라 재판이 중계되고 공판기일의 심리가 속기 녹음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출석 확인하겠습니다. 피고인 나오셨죠? 예. 특검에서는 누가 나오셨나요? 특검에서 검사 국원, 그리고 검사 김태환, 그리고 검사 박진현 나왔습니다. 국원, 김태환, 박진영 검사님 나오셨고, 변호인 누가 나오셨죠? 예, 법무법인 동인의 우태환, 정효형 변호사 출석입니다. 우태환, 정효영 변호사님 나오셨고, 지난 공판 기일에서는 항소 이후 진술하고 그에 대한 답변 그리고 특검의 증거 신청이 있었습니다. 지난 공판 기일 진행 관련해서 뭐 변경하거나 이해할 점이 있으신가요? 상방에? 없습니다. 특검에도 없으시죠? 예. 그럼 오늘 증거조사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특검에서는 지난 기일 제출한 증거 목록 순번 514 이후로 8월 5일자 제출한 의견서 기재와 같이 추가로 순번 515에서 17까지 제출하셨죠? 맞습니까? 예, 예, 8월 5일자로 8월 5일자로 제출한 게 순번 517까지 제출하셨고 예, 또 8월 10일자로 순번 518에서 그 증인신문 조서까지 추가로 제출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 지난 길 이후로 추가로 제출한 순번 515부터 518까지 추가로 증거 제출하시는 것 관련해서 그 어떤 증거이며 그 입증 취지가 어떤 건지 간단히 진술해 주시죠. 예, 순번 515번은 지난 기일에서 변호인 측과 재판부에서 말씀하신 조태용에 대한 1심 판결문이고 516 내지 518은 모두 피고인이 별건 재판에서 비화폰과 관련해서 김봉식 서울청장에게 지급한 경위라든지 반납한 경위라든지 홍장원 차장 비화폰에 대해서 조치를 한 경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술한 내용이 기재된 증인신문 조서와 녹취록입니다. 그 조태용 사건 관련한 판결문하고 이 피고인 증인신문 조서 타 사건에서 피고인 증인신문 조서를 추가로 제출한다는 취지시죠? 예, 맞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변호인께서는 그 7월 28일자로 증거인부서 제출한 바와 같은 의견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피고인의 그 피신 조서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증거 동의하고 그 탄핵 증거 취지로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 부인한다 이런 취지시죠? 예, 맞습니다. 예. 이후로 추가로 제출된 증거 관련해서도 의견 진술하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가 아직 좀 열람 등사를 못했습니다. 예. 8월 5일자는 저희가 8월 7일날 이제 증거 목록 송달 받았고 8월 10일자는 어제 급하게 받아서요. 아직 예. 열람 등사를 못해서 내용 파악을 못해서 물론 이제 피고인 본인의 진술 부분은 좀 무관하겠지만 515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도 좀 아직 전혀 판결을 못 본 상태라 이게 물론 부동의할 것 같지는 않지만 다만 그렇다고 바로 좀 동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기도 좀 곤란합니다. 아직 전혀 등사도 못한 상태라서요. 일단 저희도 네. 그 추가 증거 신청한 직후에 연락드려서 신속히 열람 등사 받아가실 수 있도록 준비는 했고 근데 아직 받아가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바로 보실 수 있도록 들고 왔습니다. 열람 등사 사본은 들고 왔는데 그 요청만 하시면 언제든지 제공하겠습니다. 예.
그 변호인 말씀은 잘 들었는데 그 한편으로 보면 이 추가된 증거라는 것이 이제 판결문하고 뭐 피고인 증인 신문 조서 정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오늘 만일 그것까지 다 증거 조사 절차가 진행이 되면 오늘 아마 종결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그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정도 보시고 그 증거 의견을 밝혀주실 수는 있진 않으신가요? 오늘 일단 일 저희도 중으로. 뭐좀 예. 이 증거 성격 자체가 저희가 뭐 예. 부동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예. 부동의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아니면 동의 뭐 부동의하셔도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증거 예. 능력이 인정되고 뭐 이런 증거에서 사실 채택할 가능성은 높고 예.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아마 쭉 진행이 된다면 가급적이면 뭐 증거 의견을 밝혀주시고 그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게 더 있으면 의견서로 제출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서요. 잠깐만 좀 그럼 예. 그 조금 증거 조사 절차 조금 진행하면서 말미쯤에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의. 예. 아 그러시면 요 예, 추가된 증거까지 포함해서 그거는 이제 판결문하고 증인신문조서 이런 부분들인데 그것도 그럼 피고인 측에서 증거 동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의견 밝히신 거죠? 예. 예. 그럼 그렇게 알고 이 증거는 전체적으로 채택을 하고요. 그 증거 조사 절차를 진행을 하는데 그 대부분 다 서류이고 하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 내용 고지하는 방식으로 그 증거 조사 절차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예. 순번 486부터 예.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길 진행에 관하여 특검 측 네. 의견이 있는데 네네. 그 일단 증거조사 방법에 대해서 네. 순번 496번 CCTV 영상은 원본 파일 재생의 방법으로 이제 먼저 증거 조사하고 그다음 서증 조사할 계획입니다. 네, 서증 조사는 주요 내용 고지의 방식으로 네. PPT 활용해서 최종 변론과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영상 조사는 피고인이 등장하는 부분만 발췌해서 간단히 일부만 재생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증거 조사와 지금 최종 변론 내용을 하나의 PPT 파일로 준비한 상황이라서 네. 혹시 허락해 주신다면 피고인 신문을 먼저 진행하고 증거 조사 할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특검 측에서 피고인 신문을 좀 그 조기에 진행을 하고 거기에 그 증거 조사도 같이 더불어서 했으면 한다는 취지신데 변호인 측에서는 어떠세요? 뭐 특별한 이의 없습니다. 예. 그러면 우선 CCTV 관련해서 재생하는 것을 먼저 그 시행했으면 한다 이런 취지시죠? 피고인 신문 먼저 하고 증거 조사 전체를 예. 피고인 신문 이후에 그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상 먼저 재생하는 걸 먼저 하고 나머지 몰아서 이렇게 하시겠다 이런 취지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그 순번 496번인 것 같은데 재생은 주요 부분만 재생하는 방식으로 하시겠다는 취지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 CCTV 관련해서는 뭐 변호인 측에서 재생 방법 관련해서는 다른 의견 있으세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부터 해볼까요? 순번 496번에 첨부된 USB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 원본 영상 재생하겠습니다. CCTV 영상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복도 부분과 대접견실 내부 부분인데 바뀔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변호인도 보이시나요? 화면에 뜨나요? 예, 저희 모니터에서는 안 보입니다.
하시죠. 영상 증거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복도 부분 CCTV 영상입니다. 네, 먼저 그 12월 3일이고 18시 46분 44초 부분 재생하겠습니다. 네, 지금 피고인이 윤석열과 함께 집무실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18시 49분 58초 재생하겠습니다. 지금 피고인의 모습 보입니다. 윤석열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해서 곧 있을 그 조지호 김봉식과의 안가 회동에 동행하기 위해서 함께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19시 46분 36초 재생하겠습니다. 시 46분 36초에 윤석열, 김용현과 함께 안가 모임 회동 후 다시 대통령실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21시 19분 37초) 부분 재생하겠습니다. (37초) 부분 보시면 지금 비서실에서 어떤 서류를 피고인이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21시 20분 8초 부분 재생하겠습니다. 지금 서류를 들고 집무실 안으로 피고인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집무실 복도 끝쪽에 있는 저쪽이 집무실입니다. 대접견실 내부 CCTV 영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대접견실 2024년 12월 3일 21시 29분 51초 부분 재생하겠습니다. 지금 피고인이 나오는데 피고인이 약 한 7분간 집무실에 머무르다가 대접견실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21시 34분 06초 21시 34분 6초 부분 재생하겠습니다. 지금 김용현이 들어왔고 피고인이 일어나서 김용현이 손가락 4개를 펴 보이며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1시 34분 18초 재생하겠습니다. 복도 부분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복도 부분 CCTV 영상으로 전환하고 21시 34분 18초 재생하겠습니다. 지금 비상계엄 선포 목적 국무위원 추가 호출을 위해서 비서실로 입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피고인의 모습입니다. 다시 대접견실로 전환하겠습니다. 대접견실 21시 36분 37초 부분 재생하겠습니다. 21시 36분 37초 재생하겠습니다. 피고인이 김용현에게 다가가서 김용현과
대화를 하는 모습입니다. 복도 부분 CCTV 영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복도 부분 21시 41분 37초 무렵 재생하겠습니다. 네, 피고인이 복도에서 김여현과 만나 김여현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2시 16분 29초) 재생하겠습니다. 22시 16분 29초 무렵 재생하겠습니다. 제 피고인이 다시 걸어서 집무실 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22시 20분 43초 무렵 재생하겠습니다. 22시 40분 43초 무렵 재생하겠습니다. 네, 지금 집무실에서 급하게 뛰어나와서 저쪽에도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탑승해서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시에 동행하기 위해서 이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2시 31분 45초 재생하겠습니다. 22시 31분 45초 무렵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대국민 담화문 발표한 이후에 윤석열과 함께 대접견실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접견실로 전환하겠습니다. 대접견실 22시 31분 59초 무렵 재생하겠습니다. 예, 윤석열과 함께 대접견실에 피고인이 입실해서 다시 퇴실할 때까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한 상황을 계속 목격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22시 42분 18초 부분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약 12분 가량 계속 같은 자리에서 대접견실 내부의 상황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피고인은 저 지금 따로 앉아 있는 저 의자 쪽에 따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국무위원들이나 참석자들이 모두 퇴실할 때 피고인도 같이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다시 복도 부분 CCTV 영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이제 2024년 12월 4일로 일자가 바뀝니다. 2024년 12월 4일 01시 3분 42초 부분 재생하겠습니다. 01시 3분 42초 부분 피고인이 보이고 지금 윤석열이 있는 집무실로 입실하는 모습입니다. 공안시 8분 30초 무렵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공안시 8분 30초 무렵 재생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이 나오고 피고인의 모습도 확인됩니다. 윤석열과 함께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이후에 지금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로 동행하는 모습입니다. 참고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는 1시 20분부터 1시 50분경 사이에
대통령이 전투통제실 방문해서 결심지원실에서 회의를 하고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 보냈어야지 이제 어떡할 거야 뭐 이런 발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1시 51분) 01시 51분 41초 부분 무렵 재생하겠습니다. 피고인이 다시 대통령실로 집무실 쪽으로 윤석열과 같이 입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접견실 내부로 다시 전환하겠습니다. 대접견실도 12월 4일로 일자가 변경되고 12월 4일 새벽 2시 40분 27초 무렵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지금은 국무총리 한덕수가 일어서서 발언을 하고 있고 2시 40분 27초 무렵에 피고인이 일어나서 한덕수 그리고 정진석 비서실장과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꺼내어 어딘가로 연락을 하면서 (2시 40분) 55초 무렵에 전화를 하면서 밖으로 나가는 모습입니다. 다시 복도 부분으로 전환하겠습니다. 12월 4일 4시 12분 31초 부분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오전 4시 12분 31초 무렵 윤석열이 먼저 비서실로 들어가고 피고인도 뒤따라서 윤석열과 함께 비서실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4시 13분 24초 무렵 재생하겠습니다. 윤석열이 비서실에서 나와서 집무실로 이동하고 피고인도 뒤따라서 집무실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오전 4시 21분 33초 무렵으로 이동하겠습니다. 4시 21분 33초 무렵에 그 전에 윤석열이 집무실에서 나오고 피고인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입니다. 비상계엄 해제를 공표하기 위해서 윤석열과 함께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오전 4시 26분 1초 무렵 재생하겠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공표 후 윤석열이 다시 집무실로 돌아오고 피고인도 함께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이상으로 재생하는 방식의 증거조사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한 입증 취지는 그 비상계엄 선포 전과 후에 피고인이 윤석열과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하며 비상계엄 선포의 전 과정을 보면서 그 유법성을 확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동안 그 윤석열과 김용현 등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연락하는 그 장면도 충분히 볼 수 있었다는 취지입니다. 이어서 아까 특검 측에서 피고인 신문을 하겠다는 취지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변호인 측에서도 피고인 신문 준비되셨어요? 예. 예. 그러면 그 나머지 그 증거 조사에 앞서서 그럼 순서를 좀 바꾸어서 피고인 신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 피고인은 증인석으로 옮겨서 작성하시고요. 대표님 그 전에 저희 피고인 신문이 새로 증거 신청한 부분까지 신문에 좀 반영을 해서 준비를 해왔는데 네. 피고인에게 제시를 해도 되는지 채택 여부를 먼저 결정해 주시면. 증거는 아까 채택을 다 일단 한다고는 말씀드렸고 예. 조사를 지금 다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신문을 먼저 하겠다 이런 취지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피고인 신문 절차 역시 저희가 형사소송법 56조 2에 따라서 녹음을 명합니다. 그 발언할 때 마이크에 대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피고인에게 다시 그 진술 거부권을 고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고인 일체 진술을 거부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거부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할 권리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검에서 먼저 피고인 신문하겠다는 취지시죠? 예, 신문사항 그렇습니다. 있으면 신문사항 준비됐습니다. 네. 다 받으셨으면 진행할까요? 예, 특검자 피고인 신문 진행하겠습니다. 예, 특검 즉 박진현 검사입니다. 네, 청님 안녕하세요. 예. 앞으로 그 피고인이라고 호칭하겠습니다. 네, 주신문 시작하겠습니다. 그 피고인 2024년 12월 3일 저녁에 그 김봉식과 조지호에게 전화하셔서 대통령 안가로 오도록 한 사실은 있으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원심 재판 과정에서 그 김봉식과 조지호를 대통령 안가로 부를 때 비화폰이 아닌 일반 전화기로 전화하셨다고 진술하셨죠? 그 김봉식에게 전화할 때. 그러니까 그 조지호도 그렇고 김봉식도 그렇고 그때 제 기억으로는 비화폰도 하고 일반 전화도 한 걸로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김봉식의 경우는 처음에 비화폰을 제가 시도했는데 안 받아가지고 일반 전화로 오라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서 다시 아마 제 기억으로는 비화폰으로 서울청장만 부른 게 아니고 경찰청장도 같이 불렀다는 거. 왜냐하면 금융연수원 그 주차장으로 오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경찰청장하고 같이 만나서 오라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전화를 한 걸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 어쨌든 일반 전화로 오라고 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비화폰으로 부연 설명도 하고 또 조지호는 비화폰으로 했다가 아마 다시 일반 전화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둘이 이렇게 두 번 다 그 비화폰하고 일반 전화를 같이 해서 했는데 이제 김봉식에게 오라고 한 그 내용은 아마 일반 전화로 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기억합니다. 지난 원심에서 피고인 신문할 당시 제 기억으로는 김봉식의 경우만 지금 한정해서 질문드리는 예. 겁니다. 김봉식의 경우 그 전화를 일반 전화로만 했다. 기억이 예.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지금은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기억이 조금 이제 바뀌신 건가요? 아니 그 일반 전화 그때도 아마 그렇게 제 정확히 말씀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어떻게 진술했나? 일반 전화로 일단은 그 김봉식을 오라고 한 그 내용 자체는 일반 전화로 했고 김봉식 본인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또 1차 수사 받을 때 참고인 조사 때도 그 수사관님께서 그 김봉식과 저 일반 전화 통화 기록을 가지고 일반 전화로 그 불렀느냐고 이렇게 질문한 내용이 생각나서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그 피고인께서는 제가 2026년 7월 14일자로 변호인 의견서를 받아봤는데요. 변호인 의견서는 피고인도 같이 읽어보고 피고인 생각과 같아서 그렇게
적혀 있는 것이죠. 아마 대부분 변호인 의견 제가 같이 본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보면 일단 김봉식에게 비아폰으로 먼저 전화를 했는데 받지를 않아서 그 다음에 다시 일반 전화로 두 번째 전화를 걸었고 그때 전화를 받아서 안가로 오라고 했다 이렇게 예. 답변서에 적혀 있습니다. 예. 변호인 의견서에 적혀 있습니다. 그게 피고인 기억이 맞으십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아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순번 334번 증거 순번 334번 비아폰 통화 내역 전자정보 중에 피고인이 2024년 12월 3일 통화한 내역 일부를 발췌해서 제시하겠습니다. 실물 하상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2024년 12월 3일 18시 21분 37초에 피고인께서 서울청장 김봉식에게 전화를 걸고 보시면 49초간 통화한 내역이 확인됩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예. 49초간 통화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걸었는데 받지 않았다는 기억은 정확하십니까? 그때 당시에 그 계속 그 검사님 측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그 일반 전화 비화폰으로 김봉식을 불러놓고는 계속 일반 전화로 불렀다고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일반 전화로 이렇게 김봉식을 불렀고 그 내용을 제가 그때 그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 다음에 저 통화 기록 그 당시는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았지만은 그 통화 기록을 계속 보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일반 전화로 통화한 후에 제가 보니까 김봉식만 이제 일단 오라고 했는데 주차장에서 이제 조지호하고 만나서 이렇게 제 차에 타야 되기 때문에 다시 제가 아마 비아폰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서울청장뿐만 아니라 경찰청장도 같이 오니까 거기서 만나서 이렇게 제 차에 타야 된다 하면 그런 부연 설명을 비아폰으로 이렇게 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비아폰으로 먼저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았고 예, 그다음에 일반 전화를 일반 전화로 걸었는데 받아서 얘기를 했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비아폰으로 또 전화를 걸은 게 지금 이 통화란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원심 때는 원심 법정 증언할 때는 피고인 신문사에서 진술하실 때는 이런 진술을 왜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그 검사님 측에서 묻지를 않으셔가지고 질문 제가 취지는 그리고 아마 비아폰을 저-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이었었는데 비아폰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일반폰 사용했다는 얘기만 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김봉식을 처음에 부를 때 그 제가 일반 전화로 하지 않고서 계속 일반 전화로 했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반박에 중점을 두고서 이렇게 했고요. 저 내용도 사실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다가 그 검사님 측에서 저 통화 기록을 이렇게 제시를 하시니까 저게 뭐지 하면서 제가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다시 부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지금 제가 원래 지금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안가 모임으로 호출하기 위해서 전화를 한 부분인 것으로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제가 이 두 개만 뽑아서 오지 않고 그 전후로 지금 빈칸이 있는 부분까지 같이 뽑아왔는데 이게 지금 전화를 걸고 받지 않은 경우에 이렇게 지금 공란으로 표시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은 그 전에 전화를 하신 내역이 여기에서 확인이 됩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대통령께서 이제 6시 10분 넘어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7시까지 오라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그리고 18시 이미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 이 사람들이 사무실에 있을지 이미 어디 식사하러 갔는지도 모르고 근데 대통령께서 부르니까 저는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비화폰을 하다가 또 안 받으면 막 일반 전화도 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 빨리 불러야 되겠다는 어디 가기 전에 빨리 불러야 되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급하게 이렇게 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지금 그 순서라든가 이런 것은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됩니다. 그것은 지금 항소심에서 기억이 조금 확실히 비로소 되살아나신 겁니까?
아니 그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그 통화 기록 검사 측에서 제시하신 그 통화 기록을 보면서 비아폰이 그때 이제 돼서 안 받고 또 일반 전화하고 그 왜 비아폰 통화가 또 있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나중에 제가 보니까 아마 혼자만 오는 게 아니고 조지호하고 거기서 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그 비아폰으로 다시 설명해 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제 그 추측성 기억을 더듬어 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피고인 그러면 그세 번째 안가 모임으로 그 김봉식 만나기 전에 총 김봉식과 3번 전화를 하신 걸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세 번째 마지막으로 비아폰으로 전화했을 때 어떤 내용의 통화하셨습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김봉식을 오라고 이렇게만 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김봉식이 거기서 그 운동장에서 혹시 또 조지호도 와 있고 그러면은 저 사람은 왜 와 있지 이걸 그 관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는 급해가지고 빨리 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 거기 조지호도 와 있을 거다 이렇게 아마 제가 부연 설명을 한 것으로 지금 그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제 추측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피고인께서 일반 전화로도 전화를 걸었다는 부분을 예. 입증하시기 위해서 항소심에 이르러서 사실조회 신청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제가 받아보니까 지금 보존기간이 경과해서 회신이 안 왔더라고요. 근데 피고인 오랜 기간 경찰로 재직하셨는데 일반 휴대전화 통화 내역 보존기간 1년이라는 사실은 잘 모르고 계셨습니까? 예, 그건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12월 11일인가 처음 그 김봉식 조지호 관련 참고인 조사 받을 때 그 수사관께서 그 저하고 조지호하고 저기 통화한 내용 그리고 저하고 김봉식하고 통화한 일반 전화 통화 기록을 가지고 그 저한테 그 조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통화 기록을 제시하면서 그때 김봉식은 비아폰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전화를 한 거 아니 했느냐고 이렇게 확실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기록이 그 찾을 수가 있다면 그 기록에는 분명히 그게 나와 있을 겁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그 당시 수사관이 조사할 때 김봉식은 비아폰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일반 전화 통화했냐라고 질문했다고 했었는데 맞습니까? 예. 그 조사가 언제 있었습니까? 그 조사가 언제 있었냐고요? 그게 12월 11일에서 한 13일 사이 정도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김봉식하고 조지호가 먼저 조사를 받고 나서 한 이틀 후에 이제 김봉식과 그 조지호를 부르게 된 경우에 대해서 제가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 수사관님께서 그 일반 전화 통화 기록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그때 피고인은 조사 받을 때 수사기관이 지금 김봉식이 비아폰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구나라고 생각했겠네요. 그 당시에 저기 모르는구나가 아니라 김봉식이 그 조사 받으면서 비아폰 자기가 잠시 썼다는 얘기를 안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이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피고인 지난 1심 원심 재판 과정에서 김봉식 비아폰은 통상의 반납 절차에 따라서 계정이 삭제된 것이고 일반적으로 비아폰 반납이 이루어지면 곧바로 계정 삭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렇게 진술하셨는데 맞으신가요? 그게 12월 6일 날 당시에 제가 그걸 알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쭉 전체적인 그 본부장이나 저희 실무자들이 그 진술서를 쭉 내용을 보면은 그 비아폰이 통상적으로 반납되게 되면은 그 많은 실무자들의 진술에 보면은 일반적으로 사용자 계정을 삭제합니다. 이렇게 그 나온 내용을 얘기한 것입니다. 제가 12월 6일 날에는 정확히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은 없었습니다. 12월 6일 시점은 인식이 없었지만 나중에 사후적으로 그렇게 알게 됐다. 예, 그 사후적으로 이제 그 수사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의 어떤 진술서 이런 거를 쭉 읽어보면서 이제 그런 이것이 통상적인 절차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네, 근데 지금 당심에 항소심에 이르러서 또 2026년 7월 14일자 변호인 의견서를 받아보았는데요. 그 취지에는 그 비아폰 반납되면 실무진이 각 상황별로 그때그때 판단해서 조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의견이 개진되어 있습니다. 그럼 비아폰이 반납되면 계정 삭제가 곧바로 뒤따른다는 과거 주장은 철회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 내용은 제가 그 진술서를 보고서 쭉 읽어서 알게 됐다는 내용이고요. 1심에서도 쭉 말씀을 드렸지만은 적어도 경호처장은 비아폰을 이제 반납하거나 불출하는 그런 정도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만 비아폰이 반납된 이후에 거기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조치를 하는가는 처장이나 본부장의 영역이 아니고 실무자들의 영역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후에 어떻게 처리했는가 하는 것은 사실 처장한테 보고도 하지도 않고 처장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는 않습니다. 이게 비아폰이 나가고 들어가는 정도만
제가 이렇게 챙긴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피고인도 반납이 이루어지면 그 뒤로는 뭐 곧바로 계정이 삭제되는지 안 되는지는 정확히 잘 그 모른다는 후에 어떻게 조치하는 말씀입니까? 거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피고인 2024년 12월 6일 오전경에 이제 김봉식으로부터 비아폰 회수하셔서 이를 김 본부장한테 다시 건네줄 때 김 본부장과 어떤 대화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특별히 뭐 기억나는 건 없습니다. 어쨌든 서울청장이 비아폰을 더 이상 쓰지 않겠다고 이렇게 반납을 해왔으니까 반납 처리를 하라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비아폰을 건네주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예, 반납 처리하라 이 말만 하셨다는 것입니까? 저는 지금 제가 기억하기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지난 그 재판과 다른 별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셔서 하신 말씀 보면 지난 재판에서 원심 재판 예. 피고인 신문과 별건 증인 신문에서 하신 말씀 보면 그 사용자 목록에서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에 대해서 대화를 한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나중에 이제 제가 그거는 본부장의 그 진술서를 읽어보면서 그 본부장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거기에 맞춰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겠는데 제가 그러면 그 당시에 사용자 목록에서 그 반납하게 되면 사용자 목록에서 빠지는 거냐 하는 것을 한번 물어본 것 같기도 하다 이런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순번 517번 서울중앙지법 2026 노 648에서 648 사건에서 피고인이 증인 신문 하신 증인으로 출석하셔서 발언하신 내용 녹취록 증인 신문 녹취록 그쪽 제시하겠습니다. 그쪽에 여기 지금 보시겠습니까? 보시면 반납 처리하게 되면 여기 사용자 목록에서 빠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한번 물어본 적은 있습니다. 반납하게 되면 아마 빠질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용자 목록에서 빠지냐 이런 주제로 대화한 것은 정확한 기억이 아닙니까? 피고인? 처음에는 제가 그 내용까지는 기억이 안 났었는데요. 본부장의 진술서를 읽어보면서 이제 본부장이 이런 얘기했고 이렇게 쭉 했다고 하니까 그 내용의 기억을 제가 더듬어 봤을 때 사용자 목록 줄 때 이 목록 트리에서 빠지는 거냐 하는 것을 물어본 것 같다 이렇게 제가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다시 저런 진술을 했었습니다. 네, 방금도 제가 여쭤봤을 때는 그냥 반납 처리해라 이 말만 맨 하셨다고 처음에 해서 제가 했을 여쭤보는 때는 겁니다. 무슨 저 반납 처리하라고 주면서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전체적인 진술 내용들을 쭉 종합해 가지고 봐서 다시 제가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다른 재판에서 받고 있는 뭐 체포방해 사건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뭐 분단위 초단위 이렇게 기억이 정확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일상적인 업무 처리라고 생각해 가지고 사실 이게 문제가 된 지난 5월인가요? 그때 지난해 5월 지난해인가요? 예, 지난해 5월까지는 전혀 그 기억을 못 했었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요. 그냥 평상적인 업무 처리를 한 건데 이게 왜 무슨 문제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거의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자료들을 읽어보면서 조금씩 이제 기억의 퍼즐을 새로 이렇게 맞추어가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3-랑 조금만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왜 여쭤보냐면요. 피고인 제일 처음에 수사기관에 첫 조사 받으실 때는 그때 김봉식 비아폰 주면서 뭐라 그랬냐라고 물으니까 반납 처리해라. 단지 이 말만 했다. 다른 말을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재판으로 넘어오면서는 사용자 목록에서 빠지냐 이 말을 했던 것 같다. 그래서 왜 수사기관에서 하지 않았던 말을 재판에 와서 더 추가를 하냐라고 하니까 이제 기억이 좀 되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또 여쭤보니까 오늘은 또 반납 처리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뭐 어떤 기억이 맞는지 정확하게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경찰에서 1차 조사받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저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큰 이 절차 외에는 세부적인 디테일한 내용들은 거의 진술을 못했습니다. 생각나지도 않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 기억이 떠오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수천 페이지의 나중에 이제 진술서를 기소가 된 이후에 진술서를 전부 실무자 직원들의 진술서를 읽어보면서 제가 그때 한 기억을 조금씩 이렇게 떠올리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피고인 그 원심 이 사건 원심 피고인 신문 또 하실 때 김봉식으로부터 비하폰 반환받으면서 김봉식으로부터 어떤 말 들으셨냐고 물어보았는데 김봉식이 어떻게 하다 보니 비상계엄 20일 전에 갑자기 지급을 받았는데 남들이 보면 미리 비상계엄을 알고서 받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면서 반납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정확하지 않지만은 그 전날 그러니까 12월 5일 날 밤에 그 김봉식 시청장이 전화를 했는데요. 전체적인 뉘앙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좀 공교롭게도 그렇게 오비락격으로 저기 비상계엄 직전에 이렇게 받고 이렇게 돼가지고 본인이 조금 부담스럽다 아마 그런 내용의 전화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원심 피고인 신문 녹취록 21쪽 제시하겠습니다. 참고하시라고 기억에 참고하시라고 지금 제시했는데 보시면 남들이 보면 미리 비상계엄 받고서 비상계엄 알고서 받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말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김봉식이 남들이 오해할까봐 반납한다고 하는데 그럼 이때 뭐 남들은 누구입니까? 일반적인 뭐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근데 김봉식에게 경호처 비하폰이 지급됐는지 그럼 지급된 시기가 비상계엄 직전인지는 피고인이랑 김봉식 그리고 뭐 그게 관여한 경호처 지원본부장 외에는 알 수 없는 사실이 아닌가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마 이제 어쨌든 그런 어떤 본인이 나중에 그런 오해를 받을 것 같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주체는 수사기관밖에 없지 않습니까? 글쎄 일반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비하폰이 지급받은 것을. 수사기관도 포함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5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피고인께서 그 2025년 8월 11일에 조사받으실 때 홍장원 비하폰 그 화면 노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 본부장으로 최초 보고를 받았을 때 홍장원이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연락 두절이라 비하폰이 통제 불능이다. 명백한 보안 사고다. 이렇게 최초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까? 근데 그 부분은 아마 홍장원이 그 나중에 이제 다른 진술을 하면서 좀 바로잡은 것 같은데 아마 홍장원이 소재 파악이 안 돼서 이렇게 했다는 거를 그 부장이 그 저한테 보고했다는 것은 제가 그 잘못된 기억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에 그 부장은 홍장원이 소재 파악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알기가 어려운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잘못 진술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증거수문 454번 4859쪽 기하 2025년 8월 11일자 피의자 신문 조서 31쪽 부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 최초 보고받았던 내용이 무엇인가요? 물었는데 본부장이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연락 두절이 되어 비하폰이 통제 불능 상태다. 이것은 명백한 보안 사고로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했다고 진술하셨어요. 근데 지금 잘못 진술하셨다는 겁니까? 네, 제 생각에는 그게 이제 시간이 오랜 지난 다음에 제가 머릿속에 있는 내용, 그러니까 그 조태용 원장한테 그 전화로 통보받은 그런 내용까지 섞어가지고 그 본부장의 어떤 그 진술하고 이렇게 같이 섞어가지고 제가 진술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홍장원 차장이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연락 두절이 안 된다는 것은 그 조태용 원장과의 통화에서 그 확인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순번 제511번 증거순부 511번 서울중앙지법 2025 고합 1634호 사건에서 피고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셔서 증언한 내용 증인신문 녹취록 17쪽 제시하겠습니다. 피고인 여기 보시면 그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하신 거 이외에 지금 증인으로 출석하셨을 때도 그 최초 보고 받을 때 지금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의 손에 들어가서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 유출 방지역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지원본부장하고 실무자를 찾아서 건의를 했습니다. 같은 취지로 진술하셨어요. 또 이때는 왜 이렇게 또 같은 취지로 제가 진술하신 어쨌든 겁니까? 그때 당시에 어떤 인식이 조금 잘못된 것 같긴 한데요.
본부장이 그 소재 파악 얘기는 하지 않은 것 같고, 다만 그 홍장원 차장이 지금 통제가 그 비화폰 자체가 통제가 불능하다 그 얘기는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그 비화폰이나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빨리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해가지고 위험성을 제거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그 본부장이 그 보고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달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피고인이 지금 이렇게 동일한 취지로 몇 번에 걸쳐서 오랜 기간 진술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진술 바꾼 이유가 지금 이 관련되어서 보고를 했다고 하는 실무자들, 시험본부장이 지금 법정에서 증언하거나 또는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진술했는지 그 증거들을 보고 나서 내가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 더 이상 거짓말하는 것이 지금 바로 확인되겠구나라고 판단해서 결국 법정에서 지금 다른 다른 그 관련자들의 증언이나 진술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서야 진술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 문제에 대해서 기억이 거의 없었고 또 기억이 굉장히 이렇게 혼재된 상태였습니다. 그것이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언제 그 날짜별로 이거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딱 정리가 된 게 아니고 나중에 알게 된 것을 앞에서 아는 것처럼 이렇게 섞어서 제가 진술한 경우도 많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끝나고 나서 그 이렇게 종합된 상황을 가지고 그 당시로 이렇게 시간적으로 역전시켜 가지고 제가 거기서 막 진술한 내용도 있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것뿐만 아니라 제가 그 체포방해 사건으로 해가지고도 수십 번의 어떤 그 조사를 받고 굉장히 강도 높은 그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차분하게 이렇게 진술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 피고인이 기억을 다시 정리해서 다시 진술을 바꾼 것은 다른 사람들의 진술이나 증언을 보고 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로지 증인이 기억을 다시 한번 환기했기 때문입니까? 전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그 진술한 내용들하고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들이 맞지 않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전체적인 그 큰 틀에서 시간적으로도 이렇게 다시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저 가급적 없고 신문 사항 위주로 해서 진행하시죠. 자꾸 이렇게 좀 그 일견 좀 다른 취지가 있거나 이런 거는 검찰에서도 이렇게 의견서를 통해서 밝히는 방식도 가능할 수 있으니까요. 준비된 신문 사항 위주로 해서 진행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최대한 신문상 위주로 네.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그 5-1항으로 가서 조금 더 바꿔 물어보겠습니다. 그 소재가 파악이 안 되고 연락 두절이다 이 말은 최초 보고 시에는 안 들었던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셨고, 근데 최초 보고 시에 통제 불능이라는 말은 들었던 것 같다 말씀하셨어요. 어쨌든 통제 불능이긴 하잖아요. 최초 상황이. 그럼 통제 불능의 근거는 뭔지, 왜 통제 불능이라 생각했는지 물어보셨나요? 이미 아마 그 당시에 본부장은 그 홍장원 차장이 그 국정원의 어떤 협의나 국정원장의 통제하에 있지 않고 국회에 가가지고 이렇게 막 그 언론에다가 이렇게 비화폰을 공개를 하니까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국가에서 비화폰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국가적 기밀인데 그 정부에서 비화폰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아이디까지 막 이렇게 언론에 나올 정도면은 아마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통제되지 않는 상황으로 지금 진입했다 아마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공개를 언론에 화면 공개를 한 그 상황만 놓고 그냥 통제 불능이다 판단했다는 거죠? 아니 그 상황 주변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이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이 이제 국회로 가가지고 막 이렇게 거기서 의원들하고 국회의원들이라는 분들이 원래 되게 뭐 이렇게 그 뭐라 할까 어떤 규정이나 거기에 얽매이는 분들이 아닌데 거기 가서 이제 국가의 기밀인 비화폰을 가지고 거기서 공개하고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또 거기에 중요한 대통령의 그 아이디나 이런 것까지 있는데 막 이게 바로 언론에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들은 국가 기밀을 다루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그 통제 불능의 상황에 지금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처음 보고받을 때 김 본부장으로부터 피고인께서는 지금 국정원 보안 담당 부서가 경호처의 홍장원 화면 노출 상황에 대해서 연락을 해줬다 이런 말도 보고했었나요? 지금 그때 당시 제가 정확히 그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전체적인 저런 상황에 대해서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그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연락 왔다 이런 말을 들으셨습니까?
그 정확하게 그 당시에 어떤 그 기억은 제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전체적인 상황은 보고를 했었습니다. 본부장이. 국정원으로부터 연락 왔습니다. 이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신다는 거죠? 아마 그 조태용 원장하고 한번 통화를 해보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그 물은 걸로 봐서는 그 부분도 이야기를 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그 연락 온 국정원 부서를 통해서 한번 더 알아봐라 상황을 이렇게 지시 안 하신 이유는 있습니까? 저희 그런 저기 지시는 제가 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6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김 본부장은 그 조태용 원장한테 왜 전화해보라고 하던가요? 지금 그 어떤 지금 통제 불능 상황이라는 판단이 섰잖아요. 예. 그런데 그럼 판단이 섰으면 판단대로 조치를 하면 되는데 어째서 피고인한테 직접 부총리급 기관장한테 직접 전화를 한번 해보라고 한 이유는 뭐라고 설명하던가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일단은 그 홍장원 차장의 그 비화폰이 국정원 그 소속이고 국정원 직원에 대한 어떤 조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보안 업무의 주무 부서가 국정원이기 때문에 아마 국정원장하고 한번 그래도 통화를 한번 하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아마 저한테 건의를 한 걸로 그렇게 기억됩니다. 예, 7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항입니다. 피고인 2024년 12월 7일 오후경에 대통령으로부터 비화폰 서버 관련해서 2차례 통화받은 직후입니다. 예. 그때 김 본부장으로부터 그 김성훈 차장이 대통령 지시라면서 계속 비화폰 통화 기록 지우라고 지시한다. 좀 곤란하니까 처장에 받침 달라. 이런 취지의 요청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그 당시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 전화를 이렇게 2번 받고요. 2번째 받았을 때는 대통령께서 막 그 화를 일단은 내시면서 제가 질문해서 그런 요청 받으신 기억은 있습니까? 아니 제가 직접 받질 않았습니다. 제가 그 본부장의 그 통화를 제가 직접 받질 않았고요. 그 보좌관 통해서 전달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저기 본부장의 전화를 받아도 그 당시 상황이 대통령께서 저보고 당신은 빠지라고 내가 김성훈하고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래서 저를 그 직무에서 사실상 배제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멘붕 상태가 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대통령이 아무리 그래도 경호처장인데 직무에서 이렇게 아무리 불신한다고 해도 배제해도 되나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 전화를 왔다고 그래서 제가 보좌관 보고 제가 지금 전화를 받을 상황이 아니니까 내가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아니니까 네가 한번 받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 보좌관이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저희 전화를 직접 받은 게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해서 보좌관이 대신 받고 나서 그 예. 어떤 내용의 전화가 왔다고 전달해 주던가요? 지금 뭐 정확하게 그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본부장이 그 뭐 이렇게 그 김성훈 차장하고 뭐 통화를 했는데 한번 그 처장님하고 뭐 이렇게 상의를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그 이야기를 보좌관으로부터 받은 걸로 생각됩니다. 김성훈 차장과 어떤 내용의 뭐 문제가 그 있다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증거순번 445번 그 4738쪽 이하 정모 보좌관 진술 조서 중 일부 제시하겠습니다. 예. 지금 피고인도 보시면 지금 그 15시 54분 2024년 12월 7일 15시 54분에 대통령 통화가 있었고 2024년 12월 7일 16시 3분에 두 번째 대통령 통화가 있은 이후에 2024년 12월 7일 16시 37분에 지원본부장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옵니다. 지금 확인하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 전화가 걸려와서 그 대신 정 보좌관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 받아서 본부장으로부터 지금 김성훈 차장이 지우라고 지시를 한다. 처장 방침 좀 묻고 싶다라고 해서 정 보좌관이 이 내용을 전달하니까 지금 그 피고인이 한동안 시간을 그 가지면서 생각한 이후에 17시 14분에 다시 따로 불러서 비화폰 문제는 김성훈 차장이 전문가니까 차장이 상의해서 진행해라 이렇게 명확하게 지시하셨다는 겁니다. 정 보좌관 진술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 보좌관이 비화폰 통화 내용 시간을 하나하나 특정하면서 되게 구체적으로 시간
순서대로 진술을 했거든요. 굉장히 신빙성 있어 보이는데 지금 정보부 장관 지금 다른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습니까? 그 제 기억으로는 그때 보좌관이 뭐과 김성훈의 통화 내역을 정확하게 어떻게 저한테 전달했다는 그런 그 기억은 없고요. 다만 이제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통신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저를 이제 직무 배제한 거냐? 그럼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이게 직무 배제당한 상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을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어쨌든 그 전화가 왔었다고 하는데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좀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보고 일단은 김성훈이가 그 통신 전문가고 그러니까 한번 김성훈이 얘기를 좀 들어봐라. 저는 그렇게 한테 그렇게 한번 통화를 해봐라. 일단 한번 무슨 얘기하는지 좀 들어봐라. 아마 그런 쪽으로 저는 한테 그렇게 지시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렇게 지시했다는 것은 나중에 진술서를 보고서 알았습니다만은 제가 예를 들어서 저런 어떤 뭐 김성훈하고 상의해가지고 김성훈 뜻대로 한번 뭐 이렇게 저기 하라 이런 취지로 했다면은 제 생각에는 그 후에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뭐 보고를 했거나 상의를 했을 건데 그런 내용이 일체 없었고 또 김성훈도 나중에 12월 10일 날 와가지고 저한테 처장님 비침이 없다고 반발하고 안 합니다 이렇게 진술한 걸로 봐서는 제가 절대 그때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어떤 신호를 보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8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피고인 테스트 예 계정 비하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그 테스트 예 계정 비하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마치 자신이 사용할 것처럼 경호처를 기망해서 속여서 지급받은 다음에 이를 노상원한테 사용하도록 줘가지고 이런 혐의로 김용현은 유해 공무집행 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예, 2026년 7월 14일자 변호인 의견서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이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서 피고인께서 주장하신 내용입니다. 테스트 예 계정은 피고인이 직접 회수 지시를 하셨고 그 비아폰은 김용현이 사용한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는 그럼 김용현이 사용했으면 이 비아폰이 계엄에 사용됐던 것을 몰랐을 리 없음에도 이걸 별도로 회수 지시만 하고 계정 삭제 지시는 하지 않았는데 이거는 피고인이 김봉식 비아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반납 조치만 명하였을 뿐 삭제 지시는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이렇게 주장하셨어요. 맞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 불출과 반납 정도만 챙기지 불출과 반납된 이후에 어떤 기술적으로 그 비화폰 기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해서는 제 영역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피고인이 테스트 예 계정 회수하라고 지시하신 건 맞습니까? 처음에는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기억이 안 나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나는 게 없다고 이렇게 진술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본부장이 진술서에 보고 또 본부장의 수첩에 정확하게 12월 6일 날 그 보고하는 자리에서 처장이 즉시 회수토록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거기 써져 있는 걸 보고서 본부장의 수첩을 보고서 제가 기억을 되살려 가지고 그때 제가 회수하라고 지시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알겠습니다. 8대 4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피고인 그러면 김용현 사용 비화폰은 이 비화폰은 계엄에 사용됐음을 내가 모를 수 없다 이렇게 스스로 인정하시는데 그러면 김봉식 비화폰도 마찬가지로 계엄에 사용됐음을 몰랐을 리 없는 거 아닌가요? 김봉식은 저에게 한 번도 그 비상계엄 날 그 비화폰을 가지고 누구하고 이렇게 주고받거나 그 소통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에게는요. 그건 김용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김용현 장관은 직접 그 합참 지휘 통제실에서 자기가 이렇게 그날 그 전체적인 걸 지휘했다는 것이 언론에 다 이렇게 나와 있었고 그다음에 저는 뭐 노상원 관련된 건 전혀 그 당시에 알지를 못했고요. 그 보고할 때 그 김용현 장관이 추가로 이걸 가져갔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그래서 그러면은 그 김용현 장관이 그 당시에 이제 보통 뭘 이렇게 지휘할 때 만약 유선으로 지휘한다고 하면 전화기 한 대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한 대를 더 가지고 막 다른 무슨 지휘를 하려고 가져갔나 그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근데 피고인은 그 나중에 안가 모임이 비상계엄과 관련됐던 거라서 알고 김봉식한테 미안하다 이런 생각도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김봉식이 지금 서울청장으로서 국회 봉쇄 지휘하고 있던 것도 알았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그 김용현의 지휘 상황을 봤다고 했는데 김용현의 지휘 대상에 김봉식은 포함 안 돼 있습니까? 아니 김용현의 뭐 지휘 사항을 봤다는 게 아니고 나중에 제가 언론을 봤을 때 그 합참 지휘 통제를 해서 뭘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김봉식은 11월 그 개업날 11시 10분에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전에 11시 7분에 김봉식이 국회를 일시 해제해가지고 이렇게 국회의원들을 전부 들여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3분 후에 저한테 전화해서 아마 그게 이제 언론에 바로 나오니까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한테 전화한 거지 자기들 어떤 국회 통제 상황이나 이런 걸 뭐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다, 지휘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저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전화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5항입니다. 좀 먼저 제시하겠습니다. 증거수목 518번 서울중앙지법 2025 고압 832 사건에서 피고인께서 증인신문에서 진술한 내용이십니다. 피고인 김용현 장관에 대한 유괴 공무집행 방해 예, 그 테스트 예비합본 관련해서 그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셔서 증언하신 적도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서 증언하시기에는 테스트 예비합본에 대해서는 정식 보고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 비합본의 존재 자체를 처장 퇴임 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처음 알았다 이렇게 증언하셨어요. 예. 기억나십니까? 그때 어쨌든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은 저 때는 이제 그 본부장의 그 진술서를 읽어보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소되기 전이어가지고 그 당시까지는 저에 대한 그 기억을 거의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진술한 걸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저 때는 저때 증인으로 나가서 증언하실 때는 저 기억으로 예, 그렇습니다. 맞는데 최근에 그 다시 후에 살아나셨습니까? 그 후에 제가 12월달에 기소가 됐고요. 그 기소가 되면서 이제 그나 그 다른 어떤 실무자들의 모든 진술서를 읽어보면서 이제 진술서와 그 사람들이 그 수첩에 기록한 내용들을 확인하고 보면서 제가 다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아니 저 증인심 하실 때 이미 저 테스트의 비아폰이 노상원 사용이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는 걸 알는 상태에서 증언하셨을 텐데 그 과정을 본인께서 저 증언하실 때 분명히 그 당시 내게 어떻게 지금 불출되었고 어떻게 보고했는지를 생각하고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그 당시엔 생각나지 않다가 그 이후에 관련자들이 어떻게 진술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서야 생각이 났단 말씀이세요? 검사님께서 수사 그 과정을 통해서 다 이렇게 읽어보셨겠지만 저 김용현 장관에게 추가로 비화폰이 지급되는 과정 그리고 중간에 교체되는 과정 그 서로 간의 어떤 불출 그 과정에서도 저한테 일체 그 김성훈이나 전부 보고를 하지 않기로 저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를 속이기로 둘이 결의를 하고서 전부 불출을 해준 것던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 저한테 와서 이제 회수가 안 되고 문제가 크게 될 것 같으니까 그때 와서 사실은 그 아마 김용현 장관한테 이렇게 그 불출됐는데 회수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이제 저한테 보고했다고 이렇게 수첩에 적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과정이 처음부터 제가 불출되는 과정부터 관여했다면은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그 기억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나중에 회수하라겠다는 한마디 제가 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진술서 전체를 읽어보기 전에는 정확한 저런 기억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진술 관련인들의 증언이나 증거가 없는 피고인의 진술은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다른 사건으로도 많은 수사를 받고 있었고 또 계속 저 당시에는 대통령 재판부터 시작해가지고 증인으로 계속 불려다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제 머릿속에 이렇게 막 혼합되어 있어서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이렇게 시간대별로 그리고 그 내용의 정확한 디테일을 기억하는 것은 사실 전체 다른 직원들이나 실무자들의 진술서를 보면서 정리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8-6항 조금 바꿔 묻겠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증언하셨을 때 2025년 12월 기준에서는 네, 테스트 예 개정은 언론 보고 처음 알았다는 게 저때 기억이었는데 예. 지금은 그러면 지시하셨다는 게 기억났습니까? 그건 확실합니까? 그 이제 그 본부장이 그 수첩을 보고 그다음에 아니, 그 수첩 보고 그 지시하신 네. 내용이 떠올랐습니까? 예, 그 전후 과정을 이렇게 다시 좀 제가 맞춰봤습니다. 9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피고인 그 얼마 전 윤석열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신 적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경호처 비합본에 대해서 또 질문 받으셨죠? 예, 그 항소심에서
피고인께서 경호처는 국정운영통신망으로서 비아폰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조직이다. 경호처는 그렇게 증언한 사실도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직도 능력이 없지만 나 자신도 비아폰에 대한 기술적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증언한 사실도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아폰의 체계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내가 거의 잘 모르고 있다. 이렇게 증언하신 적도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증거수번 480번 1755쪽 김 부장의 2024년 12월 12일자 업무수첩 중 일부를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김 부장 업무수첩 제시했습니다. 피고인 경호처장으로 재직 중이시던 2024년 12월 12일 당시에 회의석상에서 처보안폰은 국가 중요 통신 수단으로서 안보와 직결됩니다. 보안폰 한 대라도 제출 시 전체 보안 체계가 무너질 우려가 있으니 이에 사용기관께서는 압수수색 보안폰 제출 요구 시 배부기관 경호처에 사전 문의하여야 하며 경호처는 제출 불가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내용으로 외부기관 비아폰 사용자들에게 수사기관 비아폰 압수에 절대 응하지 말라는 취지의 경호처 입장 전파도록 지시하신 사실 있으시죠? 그 제가 정확히 뭐 어떻게 제가 워딩을 해가지고 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실무자들로 보고받고서 각 부처에서 이제 수사기관에서 각 부처별로 비아폰에 대해서 전부 이제 임의 제출하라는 뭐 이런 요구가 많은데 그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저한테 보고가 들어와서 일반적으로 각 기관에서 임의로 그걸 제출하지 말고 저기서 한 대가 나가게 되면 비아폰의 구조나 성능이나 이런 모든 게 어디 나갔을 때 그 외국으로도 해외까지 전부 그게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나가는 것은 안 되고 적어도 경호처하고 상의해가지고 경호처의 통제 하에서 대응하라 하는 그런 취지 그런 뜻이었습니다. 네, 지금 수첩 보면 뭐 별표 2개까지 쳐서 경호처장이 직접 말씀하신 거 그대로 받아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취지의 말을 지시는 하신 적은 있으시죠? 전체적으로는 저런 그 뜻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비공 아까 말씀하신 게 경호처가 비아폰 관리할 역량도 안 되고 스스로도 비아폰에 대한 기술적 내용 전혀 알지 못한다고 증언도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기술적 판단을 근거로 보안폰 한 대라도 제출되면 전체 보안 체계가 무너진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 기술적 이런 것이 부족하다는 것은 제가 나중에 수사를 받고 그다음에 각 그 우리 본부장이나 각 부장들의 그 진술서를 보면서 제가 좀 속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현직에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비아폰에 대해서 전문가인 줄 알고 그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를 하고 우리 경호처가 이렇게 잘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사실 이 수사 과정에서 그 사람들의 그 진술을 보면서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전문가라기보다는 요즘 쉽게 얘기하면 일반인보다도 못한 수준의 그런 통신 그 전문성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막 전부 그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국정원이나 막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이런 데에다가 막 하나하나 할 때마다 그 뜻도 몰라가지고 막 물어보고서 한 것을 보고서 너무 정말 그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나 저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상당한 어떤 전문성이나 기술성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닌가 그런 그 생각이 있는데 나중에 제가 재판을 쭉 거치면서 그리고 그 수사기관 진술서를 보면서 느낀 것은 제가 속았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피고인 생각과 좀 다르십니까? 한 대만 제출되더라도 전체 보안 체계가 무너진다는 것은 좀 생각이 어쨌든 다릅니까? 저 비아폰 한 대가 나가게 되면은 그 한 대 안에 있는 모든 거기에 있는 그 국가의 그 정보나 비밀이 그 안에 다 들어 있기 때문에 그 한 대가 잘못 나가서 혹시 적국이나 외국에 가게 되면 비아폰 전체의 체계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저런 뜻으로 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비상계엄 수습 상황이라는 되게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경호처 비아폰 외부 이용자들이 비상계엄 수습 그리고 진상 규명 이런 국면에서 뭐 자발적 의사에 따라서 제한된 목적하에 비아폰 수사기관에 재석 공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미 뭐 전후해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여러 대가 이미 임의 제출됐고 아마 그 수사기관에는 이렇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전체적인 그 당시 상황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지금 보시면 메모도 보시면 피고인 비아폰 일체 그 압수 일체 불응의 근거로 형사소송법 제 110조와 111조를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소법 111조 제1항은 공무원이 소지하는 물건에 대해서 비밀 신고를 한 경우에
소속 감독, 소속 공무원, 소속 공무소나 감독 공무소의 승낙 없이는 압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그 같은 조 2항은 그 감독 공무소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사기관이 내란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 비아폰을 압수하는 경우에 국가에 어떤 중대한 이익이 해야 한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제가 그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저게 형수법 외에도 국가 그 보안 업무 규칙이나 국가 기밀을 다루는 그 여러 가지 그 법령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법령들에는 일반적인 어떤 저런 국가 기밀은 일반적인 어떤 그 물건이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엄격하게 이렇게 다루도록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냥 보안상 이익으로 판단했다 그런 예,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0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피고인 2024년 12월 12일경에 김 본부장한테 보안폰 지우라는 얘기는 하지 마라. 지우는 방법을 알려줘라. 본부장이 알아서 얘기해라. 이런 말 하신 기억이 있습니까? 그 정확하게 지금 그 무슨 말씀인지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보안폰을 뭐 지우라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은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증거순번 481번 2024년 12월 12일자 1862쪽 김 본부장 업무수첩 4본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김 본부장이 그 업무수첩에 적혀있는 내용인데요. 보안폰 지우라는 얘기하지 마라. 방법을 알려주라. 지원 본부장이 알아서 얘기해라. 저 당시에 지금 저 보니까 수첩 보니까 좀 생각나는데요. 저 당시에 아마 그 비서실 쪽에서 이제 보안폰이 이제 보안성이 거의 없다. 이제 완전히 지금 막 노출되고 뭐 지금 수사기관에서도 전부 이렇게 이미지 제출되고 엉망이 돼서 자기들은 비서실이나 아마 다른 기관에서 더 이상 이제 이 비화폰을 쓰지 않고 반납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아마 해온 것으로 기억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비화폰을 지금 당장 그렇게 반납할 게 아니고 그렇게 보안성이 없으면은 보안성이 없다고 본인들이 이야기하면 뭐 텔레그램이나 다른 그 앱을 쓰고 그냥 안 쓰면 되지 왜 지금 어지러운 이 상황에서 막 그걸 또 전부 비서실은 뭐 이런 데서는 비화폰을 안 쓰겠다고 막 이렇게 우리 경호처에다 대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그 김대경 본부장 보고 이야기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 뭐 지우라는 얘기하지 말고 방법을 알려주라. 그래서 이 방법이 뭐 그게 지우는 아마 방법을 지우라는 뭐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뭐 지우는 방법 이런 걸 알 수도 없을 거고 아마 이제 보안폰을 안 쓰겠다 반납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반납하지 말고 그냥 가지고 있고 안 쓰면 되는 거지. 그리고 다른 앱을 쓰면 되는 거지. 왜 지금 이렇게 안 그래도 복잡한데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아마 그런 취지로 말한 것 같습니다. 지금 피고인 기록에서는 반납에만 중점을 두고 지시했지 안 뭐 지우는 쓰겠다. 문제는 예. 염두에 안 뒀다 이런 예, 말씀이십니까? 저런 얘기는 제가 지우는 뭐 이런 얘기는 한 것 같지 않습니다. 11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증거순번 그 제495번 11,008쪽 수사보고서와 증거순번 481번 1872쪽 2024년 12월 14일자 김 본부장 업무수첩 함께 순차로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수사보고 보시면 그 피고인 2024년 12월 13일에 내란범죄 특별수사단으로부터 조지호 비화폰과 관련해서 문의할 것이 있다 이런 연락을 받았는데 경호처가 공보관을 통해서 지금 보안상 이유로 어떠한 내용에도 협조할 수 없다 이런 내용으로 회신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 기억은 없습니다. 제가 어떤 저걸 전화로 뭐 이렇게 보고받고 뭐 한 그런 내용은 없고요. 다만 어떤 그 당시에 이제 그 비화폰 서버나 비화폰 전체에 대해서 그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있을 때 제가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 저희 그 경호처나 대통령 비서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진보 정부나 뭐 보수 정부나 가릴 것 없이 한 번도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준 경우가 없기 때문에 임의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하는 그런 큰 틀을 이렇게 제시해 준 적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김 본부장 업무수첩 지금 애초에 처장님 보안폰으로 지금 수신을 해서 조지호 경찰청장 보안폰 묻고 싶다 이런 연락이 애초에 처장님 보안폰으로 온 것 같은데 그 연락을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일체 협조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공보관이 뭐 통화 후에 문자 보고했다 처장님한테
이런 기재도 있습니다. 기억이 없으십니까? 그 전체로 저렇게 디테일한 건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아까 전체적인 제가 준 틀은 그렇습니다. 공보관이나 뭐 본부장이나 우리는 그 비화폰이나 서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그 임의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옛날에 그 청와대 때부터 내려오는 그런 원칙을 저희가 지킨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예, 1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피고인 2024년 12월 16일경에 경호처 문땡혁 경호관이 국정원에 직접 방문해서 압수된 군사령관 비화폰에 대해서 국정원으로부터 보안사고 판단을 받으려 했는데 국정원의 협조 거절로 보안사고 판단 받지 못한 일에 관해서 알고 계신가요? 그 내용은 제가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다. 전혀 모르는 예, 내용입니까? 전혀 보고받은 바도 없고요. 저 문 누구 저런 사람 이름도 제가 알지를 못하고요. 저는 제가 비화폰 관련해 가지고 그 국정원 관련해서 얘기한 것은 제가 12월 13일 날 밤샘 회의 끝에 저한테 와서 이것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사령관들 폰에 대해서. 그리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정확하게 그 부장이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 이 보안사고 판단은 국정원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국정원에 질문을 해봤냐 했더니 어제 저녁에 구두로 국정원에다가 물어봤더니 국정원에서 답변을 안 해줍니다. 앞으로 답변을 안 해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제가 이런 중요한 사항들은 구두로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서면으로 주고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제가 끝입니다. 근데 전혀 저 모르는 사이에 제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으면서 이제 저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내용이 뭐 어떤 상황에서 저게 아마 그 후에도 계속 예를 들면은 뭐 김성훈 차장이 계속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압박감 때문에 혹시 뭐 국정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누구를 시켜서 그 보안사고 접수를 하려고 한 건지 저 내용은 제가 전혀 알지를 못하고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그 저한테 제시해 준 그런 내용입니다. 전혀 보고받은 바도 없습니다. 병영 의견서에는 내가 이거에 관련돼서 어떠한 태도도 보인 게 없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하셔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근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거 지금 말씀하신 것만 봐도 뭐 그 의견을 물어보려면 서면으로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일반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내용을 그러니까 지금 서면으로 빨리 국정원에 보내라 제가 이렇게 한 적이 없고요. 이런 중요한 내용을 어제 구두로 국정원에 물었다고 그래서 제가 공무원은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근거로 해가지고서 공문으로 주고 받아야지 그런 중요한 내용을 왜 구두로 묻냐고 이렇게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13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증거순번 제480번 1753쪽 1755쪽 김 부장의 2024년 12월 11일자 업무수첩 사본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김 부장 수첩 기재에 의하면 2024년 12월 11일에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비화폰이 보안폰이니까 비화폰으로 제가 통칭하겠습니다.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내용 문제로 회의가 개최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 피고인 주최에서 아니면 피고인 지시에서 개최한 회의 그건 맞습니까? 저건 김 부부장이 아마 잘못 쓴 것 같습니다. 날짜를 11일이 아니고 12일 날 아마 그 비화폰 제가 회의를 제시한 것은요. 12일 날 그날 12월 12일 날 김성훈이 저한테 그 보안 규정을 들고 와가지고 사령관들 그 폰에 대한 보안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처장이 지침을 안 줘서 지금 김대경이 말을 안 듣고 있습니다. 지침을 내려주십시오 하길래 내가 그 김성훈이 나가 있으라 하고서는 그날 오후에 그 통신 그다음에 감사 법률 전부 모아가지고 그 회의를 해라. 김성훈이가 자기가 통신 전문가라 가지고 보안 규정을 들고 왔는데 그 당시에 저는 뭐 보안 업무 규정이나 그 내용 보안 사고 판단 기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야 이것은 한번 정확하게 뭐 실무자들이 한번 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밤샘 회의를 하라고 제가 그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럼 2월 11일에 회의한 사실이 없고 11일은 제가 12일 한 번만 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12일 날 제가 김성훈으로부터 그런 보고를 받고서 12일 날 그 회의를 해서 12일 날 밤새 회의를 한 후에 그 13일 날 아침에 저한테 와서 결과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김 부장이 날짜를 좀 잘못 적은 것 같다 그 말씀? 그건 제가 잘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무슨 아니면 뭐 다른 뭐 김성훈 차장이나 다른 사람 지시를 받고서 뭘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그런 내용을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예, 이때 회의 내용 보시면 지금 보안부 의견은 뭐 피고인이 한 번만 했다고 그러니까 한 번만 했다는 일단 전제에서 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안부 의견은 암호자재 유출로서 보안 사고에 볼 여지가 있다 이런 의견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법제관 법무관은 증거인멸이다, 통화기록 삭제 안 된다, 불가 이런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저 수사 받을 때 알게 됐고요. 그 13일 날이 와서 저한테 그 밤새 회의 결과를 보고할 때는 저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게 압수된 군사령관 비합본에 대해서 조치하는 것 동의한 거 맞죠? 아마 그걸로 저는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12월 11일 날이라고 적어놨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날 무슨 다른 회의가 있었던 건지 그건 모르지만 제가 지시한 것은 12월 12일 날 회의였기 때문에 12일 회의라고 가정하면 어쨌든 예. 압수된 군사령관 비합본에 대해서 조치를 검토하신 건 맞는 거죠? 그 전제는. 김성훈이 저한테 그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회의를 해보라고 이야기를 거기에서 이제 어떤 조치를 하게 되면 법제관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 이런 의견이 나왔던 그런데 것이고요. 그런 저는 구체적인 논의가 저기서 저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회의 자체를 해보라고 시킨 거 아니에요? 비고인. 회의를 하라고 시켰는데요. 그러면 결과를 보고 안 봤습니까? 보고를 13일 날 받았습니다. 예. 13일 날 저는 그때 왜냐면은 제가 사무실에 같이 있는 게 아니고 공관에 저는 한남동 공관에 있고요. 직원들은 그 용산 집무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화로 제가 지시를 해서 누구누구 이렇게 다들 좀 참석해서 그 회의를 하고 그 결과 보고를 해봐 이렇게 제가 지시를 했고요. 아마 그 밤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밤 세워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격렬한 토론을 하고서 13일 날 아침에 와서 그 저한테 보고하기를 일체 손을 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서 그럼 그렇게 해라. 일체 손대지 마라. 이렇게 제가 지침을 주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김부장 업무수첩 보면 12일자 메모에도 처장님 의견 냈다고 돼 있는데요. 예? 처장님 의견을 냈다고 피고인께서 예. 의견을 냈다고 13일에 저는- 보고를 들은 게 아니라 아니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다음 날에 보고 들은 것 같습니까? 다른 것도 그렇지만 보면은 그 김 부장의 수첩은 날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좀 오류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13-6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증거순번 제480번 1757쪽 김 부장의 2024년 12월 13일 그리고 2024년 12월 16일 업무수첩 제시하겠습니다. 사본 중 일부입니다. 지금 수첩 기재 내용에 의하면 그 회의에서 전에 있었던 회의에서 법무관의 증거인멸 의견을 확인한 이후에도 지금 그 다음 날 13일에 군사령관 비합본을 국정원에 보안사고 신고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처장 저는- 보고 예정이라는 기재도 아니,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거기서 제가 일체 손대지 말라고 딱 하고서 저는 끝났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이후로 뭘 어떻게 하라 뭐 이런 제시는 한 적이 없는 걸로 기억합니다. 손대지 마라 하고 딱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은 다시 여기 보시면 보안사고 판단 여부 및 조치 방안에 별도 첨부 내용 구두로 협의해라. 결과는 반드시 문서로 수신할 것. 문서로 수신해서 관련 근거로 삼아라. 본부장이 이렇게 뭐 지시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일반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런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이렇게 문서로 해가지고서 문서로 주고받아야 나중에 근거가 남는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 아마 그런 내용을 혹시 김 부장이나 김 본부장이나 자기들끼리 회의하면서 어떤 식으로 해석해서 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저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했거나 그 13일 이후에도 국정원 가가지고 뭘 하러 갔거나 이런 것은 제가 전혀 그 기억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때 어떻게 저하고 김성훈 차장의 어떻게 보면 약간의 주의 라인이 이원화돼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김성훈 차장 측에서 어떤 지시를 내리고 그 후에 어떤 조치를 했는가는 제가 알 길이는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피고인께서 협의는 구두로 하되 결과는 반드시 문서로 수신해라 뭐 이런 취지로 협의는 받은 적 구두라되 이런 없습니까?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일 날 보고하는 자리에서 국정원이 보안사고 판단의 주체라 하는 것을 제가 듣고서 그럼 국정원에다가 보안사고 판단을 물어봤느냐 그 협의를 했느냐 그랬더니 어제 밤에 구두로 한번 물어봤더니 답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런 중요한 내용들은 구두로 하는 게 아니야. 이런 것들은 반드시 문서로 하는 거야.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국정원에다가 구두로 협의해보고 문서로 받으라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13-8항 가겠습니다. 지금 조금 바꿔 묻겠습니다. 지금 쭉 보신 업무수첩 보시면 지금 2024년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군사령관 비화폰에 대해서 국정원으로부터 보안사고 판단받는 것을 지속적으로 지금 경호처 내부에서 논의가 있어 왔고 그래서 지금 김 부장 업무수첩에는 최종적으로 한번 판단받으러 가되 협의는 구두로 하고 판단받는 결과는 반드시 문서로 수신해서 관련 근거로 삼아라 이런 방침이 섰던 것 같습니다. 기재로만 보면
정말 모르는 일입니까? 예, 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사령관 비화폰이라는 거는 12월 12일 날 김성훈 차장이 와서 저한테 보고했기 때문에 아는 거고요. 그 전에 12월 7일 날 대통령이 저한테 전화한 것은 사령관 이런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은 그냥 전체적인 비화폰 서버의 그 초기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사령관까지는 연결을 전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모르는 사이에 12월 7일 날 김성훈 차장이 그 본부장한테 지시해서 사령관 얘기들이 12월 7일부터 12월 12일 사이에 계속 아마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본부장이나 그 김 부장이 저에게 일체 보고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그 13-9 공항 증거순번 415번 국정원 보안 담당관 허땡희 진술조서 중 32쪽 제시하겠습니다. 3266쪽 이하 증거기록 순번 415번입니다. 근데 실제로 12월 16일에 2024년 12월 16일에 지금 이 수첩 기재랑 그 일치하게 12월 16일에 문 경호관이 갔어요. 국정원에 구두로 협의하러 실제로. 근데 국정원 보안 담당관이 딱 듣고 이거 아닌 것 같다 해서 거절했어요. 그리고 수사기관 진술하기를 경호처 증거인멸에 저를 끌어들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진술까지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저 수사기관의 그 진술서를 보고 알았고요.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13일 이후에 제가 국정원과의 그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일체 보고받은 바도 없고 저 그 내용을 그가 알고 있는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한 번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그 문경호관은 지금 기관을 대표해서 타기관에 협의를 하러 가는 것인데 뭐 지금 기관 대표해서 타기관을 방문하는 이런 업무를 김 부장이나 문경호관이 기관장 승인 없이 임의로 자기가 할 수 있습니까? 저에게 일체 보고한 바가 없습니다. 그 일체 내용에 대해서.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 상황의 그 사령관들의 비화폰에 대해서는 김성훈 차장이 막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검사님이 질문하시는 그런 내용에 김성훈 차장이 지시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일들과 혹시 제가 지시해서 이루어지는 일들 이런 것들이 지금 혼합돼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진행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12월 13일 이후에 제가 국정원 관련해가지고 그런 내용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바는 일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만 바꿔 묻고 있습니다. 13-10이랑 만약에 이제 실무진에서 알아서 처리해서 국정원으로부터 보안 사고 판단을 받는 서면 결과가 왔어요. 아까 뭐 이런 공적인 중요한 결정은 서면으로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결과까지 서면으로 왔어요. 그러면 조치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어떤 뭐 가정을 전제로 해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증거순번 481번 1882쪽 2024년 12월 16일자 김 본부장 업무수첩 제시하겠습니다. 김 본부장이 피고인 방침을 메모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피고인이 보안폰이 암호 자재이므로 제출 불가하니 관련 논리나 근거가 필요. 어떻게든 버텨야 한다. 버티다 보면 해결될 수 있다. 관련 논리를 찾아라. 이런 내용의 지시를 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고인 이런 취지의 지시를 한 기억은 있으십니까? 지금 오래돼서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비화폰이나 비화폰 서버나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압박이 있었는데 그런 국가 기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함부로 내줄 수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 청와대로부터의 그 예를 삼아서 임의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하는 그런 그 원칙을 가지고 좀 우리가 버텨보자 아마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아까 임의 제출은 절대 허락하지 경호처는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을 해가지고 그 국가 기밀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은 같이 협의를 해 수사기관과 협의를 해서 상당수 또 그때 부수적인 것들은 임의 제출을 또 많이 했습니다. 그 뭐 예를 들어서 서버나 어떤 비화폰의 어떤 기기나 이런 것들은 안 했지만은 관련 뭐 주변 아마 서류나 이런 것들은 제 기억으로는 좀 상당수가 수사기관과 협의해가지고 일부는 이렇게 좀 저희가 최대한 낼 수 있는 것은 임의 제출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됩니다. 그러면 저기 기재된 대로 보안폰만큼은 어떻게든지 버텨서 임시출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셨던 거예요? 지금 오래돼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안폰 서버나 어떤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사항들은 기본적인 원칙은 좀 지켜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 그 기재 내용을 보면 원래 이제 관련 법규나 이런 걸 검토를 해서 상황과
법규를 검토를 한 다음에 그 상황과 근거에 맞는 적당한 결론을 도출하는 게 이제 그 정당한 모습인데, 이 지금 기재 내용을 보면 비아포는 제출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이미 정해놓고 제출하지 않는 근거를 찾아라 이렇게 지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취지는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예를 들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아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전문가도 아닌데 저기 수첩에 보면은 마치 처장 혼자서 전부 모든 걸 결정을 해가지고 그냥 막 일방적으로 지시한 것처럼 이렇게 수첩에 이렇게 적혀 있지만, 사실은 저 과정에서 실무자들과 통신 관련 감사, 법률 이런 실무자들과 여러 차례 많은 그 회의를 했습니다. 저런 내용을 우리가 그 어느 기관이든지 할 때 기관장 혼자 그냥 이렇게 방침 정해가지고 막 이렇게 시키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관련된 본부장도 있고 또 여러 전문가들도 있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하고 늘 어떤 소규모든지 또 전체 회의든지 회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최종적으로 처장이 지시하는 거지, 처장 혼자서 막 이렇게 여기도 물어보지도 않고 저기도 물어보지도 않고 아무 뜻도 없이 이렇게 그냥 혼자만의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지시하지는 않습니다. 주심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그 변호인께서는 반대 신문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나 시간이 좀 소요될 것으로 보이시나요? 특검 측에서 한 것보다는 짧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한 30분 정도. 그렇죠. 좀 그 정도는 걸리시겠죠. 예. 저희는 속행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천상 이 피고인 신문이 좀 시간이 좀 많이 소요돼서 속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변호인께서 말씀하시기로 반대 신문을 한 30분 정도는 예상하신다 이런 취지시죠. 그 이외에도 지금 남아 있는 절차들이 좀 있어서 그 추가 증거 조사라든가 아니면 이제 또 특검에서 의견 진술도 하고 변론도 하고 해야 될 텐데, 그게 차회기일 말 진행한다면 오전 중에는 다 가능할까요? 나머지 그런 의견 진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특검에서 시간이나 이런 게 좀 예상되는 바가 있으세요? 어느 정도 시간 정이 소요될지? 사실 오늘 전제로 준비를 해와서 대충 네. 30분에서 40분은 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의견 진술을 하시는 게요? 서증 조사 예. 요지 고지와 그 증거관계 핵심 쟁점에 대한 최종 변론, 그 양형 의견까지 4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차회하더라도 이걸 이제 오전에 만일 진행을 할 경우에 또 오전에 마무리가 안 되면 또 이게 좀 그럴 수도 있어서 이게 한 시간이 전체적으로 2시간이 좀 더 넘게 걸릴 것 같다 싶으면 차라리 오후에 지정할까 싶은 생각도 있어서 그래서 여쭤볼 건데, 대략 그러면 1시간 반, 한 2시간 정도 안으로는 마무리가 좀 될 수 있을까요? 변호인께서는 최종 변론하는 것도 좀 시간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저는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10분은 안 넘을 것 같습니다. 5분 내지 10분 사이. 예. 오전에 그럼 다 진행해 볼까요? 오전으로 가능할까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네, 40분 넘지 않고 좀 길게 잡아서 30분 내지 40분이라서 예. 오전으로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양측의 피고인 그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오늘 주신문 하는 것으로 일단은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인 시간 소요를 2시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면 하는 쪽으로 해서 차회는 오전에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난 기일에 피고인 측에서 신청한 KT에 대한 사실조회는 7월 31일자로 도착을
했고 아마 확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예, 확인했습니다. 예, 그 고지 드립니다. 그러면 추가 증거 조사와 또 피고인 신문 등을 위해서 속행을 하고요. 9월 1일 오전 10시에 진행할까 싶은데요. 어떠신가요? 다 예, 가능합니다. 특검에도 가능한가요? 9월 1일 오전 10시. 저 혹시 그 전에 길 잡으실 수는 없을까요? 저희가 그 이전 날짜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지금 저희가 8월에 재판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서 그 전에는 조금 좀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급적 저희 특검 입장에서는 가급적 네. 신속한 그 예, 판단과 선고를 그 원하고 있는 입장이라 예. 뭐 그 전에 언제라도 뭐 더 빠른 날짜면 더 좋습니다. 가능하다고 하시면 그 전주나 전전주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그 다 재판 일정이 있어서 그 전일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좀 요일을 추가로 더 지정하기 전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일정이 없이라고 하시면은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연히 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저희도 조금 더 그 날짜를 앞으로 진행해서 어떨까 이렇게도 검토를 해봤는데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냥 그 9월 1일 그러면 9월 1일 오전 10시에 그 다음 재판 진행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어제 그 네. 특검 탄핵 증거 관련해서도 저희도 좀 증거에 관한 의견을 어제 제출했습니다. 예, 읽어주시죠. 예, 저도 읽어보았습니다. 그 증거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 들으면서 같이 사실은 여쭤볼까 이렇게 했는데 그 8월 10일자 변호인 의견서도 오늘 아예 진술하는 것으로 할까요? 예. 예, 그 탄핵 증거 관련해서 뭐 그 제출한 자료나 이런 걸 통해서 신빙성이 탄핵되는 수준 이런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로 보이는데요. 그 8월 10일자 그런 변호인 의견서도 오늘 진술하는 것으로는 하겠습니다. 예. 차후에 나머지 그 조사나 피고인 신문 절차 이어가도록 하고요. 그러면 9월 10일 오전 10시에 1일 예, 날짜 잘못 말씀드렸네요. 9월 1일 예, 9월 1일 오전 10시에 예, 재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재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